일단은 그 디지털 서비스잖아요. 근데 디지털 서비스에서 그래도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양자랑 그리고 약간 좀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약간 그 스마트 시리즈 요 정도는 반드시 좀 학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마이크로 서비스 정도까지 요거는 반드시 학습하셔야 됩니다. 양자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주요 기술과 알고리즘을 물어봤는데 이게 원래는 개념까지 물어본 게그 2교시형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변형해갖고 1교시로 낸 거고 양자 머신러닝의 주요 기술 및 알고리즘이라고 물어봤으니까 1단락은 양자는 어떤 거다. 양자 머신러닝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특징 간단하게 써주시고 2단락 가의 주요 기술, 나의 알고리즘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무난할 것 같고 그 다음 3단락에다가는 뭐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양자 오류랑 양자 오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내용 써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2번을 오늘 채점하면서 진짜 약간 좀 되게 좀 웃겼는데 이게 제가 의료하면은 그 뭐죠? 뭐 HL7이랑 뭐 다이콤, 뭐 EMR 이런 걸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걸 진짜 다 써주셨는데 근데 뭐 의료가 나오면 써야 된다라고 해갖고 공부하신 건 진짜 좋은데 이거 스마트잖아요. 스마트. 그럼 스마트도 좀 써줘야 될 거예요. 스마트와 관련된 거. 의료만 써놨어. 의료만 다. 스마트와 관련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웨어러블이라던가 아니면 원격 진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환자의 어떤 질병을 추적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 조금 언급해주고 의료를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것만 다 써놔가지고 그래도 뭐 써달라고 해갖고 쓴 건 좋은데 너무 이것만 써가지고 조금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 느낌을 조금 살려가지고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협력형 클라우드인데 요거는 이제 그거죠. 공공에서 인프라를 그러니까 제공을 하고 민간이 이제 거기 들어와가지고 협력해갖고 짓는. 그래서 협력형 클라우드는 좀 학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단락에다가 좀 뭐를 쓸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에다가 장점, 나에다가 단점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고 뭐 구축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구축을 하는 건지 개념도 간단하게 그리고 기술 요소 써주시는 게 조금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협력형 클라우드에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뭐 고려 사항이라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장점, 단점보다는. 그리고 이제 뭐 그 협력형 클라우드 PPP랑 N2SF가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뭐 나왔었잖아요. 그 뭐 DR을 구축하는 기술 요소로 쓸 수 있다고. 두 개 같이 묶어가지고 3단락에다가 언급해 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니까 아니면은 뭐 SRM을 언급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는 또 공공에서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그 위에 서비스를 올리니까 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제공한 공공의 책임인 것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랑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이거 그림을 좀 잘 그려주세요. 모놀리식은 이렇게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나와야 될 단어가 폴리글랏은 좀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배포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장애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 모놀로식은 이제 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있죠. 이런 거는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에는 제일 무난한 거는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요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뭐
트래픽이 증가한다던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던가 이런 거를 강글로 언급하고 마지막 3단락에 그래서 사가 패턴이라던가 뭐 API 게이트웨이라던가 뭐 다양한 디자인 패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문제점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써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패턴을 언급해 주신 분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3단락에다가 바로 패턴이 나오는 것보다는 2단락 마지막 강글에다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언급해 주고 3단락의 대응 방안으로 뭐 DDD라던가 패턴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오늘 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뭐 1홉이라던가 아니면 로우 레이턴시라던가 이런 단어들 잘 써주셨고. 그다음에 3단락에다가는 엣지랑 이제 포그를 같이 연결해 갖고 답을 써주셨는데 뭐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도 오늘 진짜 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하면은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라고 꼭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CPS랑 디지털 스레드랑 모델링 이런 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고 그리고 이제 3단락에다가 그 뭐 모간 모연자 그 5단계 있잖아요. 뭐 그거를 써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뭐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이 어디 어느 곳에 활용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언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디지털 트윈 다음에 뭐 확장된 거 있지 않았었나?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아니면은 그 모관 모연자 말고 무슨 그 5단계에 따른 보안 위협 있지 않나요? 생전 종이행. 그거 써도 될 것 같아. 맞나?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에서 약간 핵심은 그거죠. 인구가 감소하고 환경이라던가 교통, 그리고 환경, 교통,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게 스마트 시티인데 좀 그런 것들을 잘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환경만 떠올려도 뭐 그냥 좀 하다못해 CCUS라도 나올 수 있고 교통만 떠올려도 CITS가 나올 수 있고 뭐 마스 같은 것들 드론 이런 거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인구 문제 하면은 뭐 인구 문제가 뭐가 좋으려나? 인구 문제는 모르겠네. 그래서 좀 요 스마트 시티의 느낌으로 조금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인 가게? 무인 시리즈 조금 언급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것도 해주면 되겠죠. 뭐 AMI라던가 EMS 이런 것 좀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인하니까 떠오르는 게 그 다크 팩토리? 약간 이런 것도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좀 보자면. 양자 머신러닝의 개념은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머신러닝에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첨단 융합 기술이다. 양자 컴퓨팅의 원리를 머신러닝에 접목한다. 이런 내용 언급해 주시면 되고, 양자의 뭐 원리로는 뭐 중첩, 얽힘, 뭐 순간이동,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개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딱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양자 데이터의 인코딩, 뭐 파라미터 된 양자 회로, 양자 커널,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는 QA, OA, VQE, QNN, QKM, QBM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QSVM, 뭐 QCNN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 아, 그래요? QML은 고전 연산과 양자 연산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요거 차이점은 그냥 공부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양자 머신러닝은 양자 컴퓨터의 특성을 활용해서 양자 상태로 변환하고 이를 학습과 추론에 수행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통계적 방법론과 고전 컴퓨터의 영산 능력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뭐 주로 CPU나 GPU 기반에서 하는 학습 방법이 기존의 머신러닝이다. 데이터는 양자는 큐비트고
기존은 비트죠. 그리고 뭐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서 고속성능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의료 시스템. 스마트 의료 시스템의 정의를 보자면 뭐 응급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ICT 기술을 의료에 접목을 해가지고 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라던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맞춤형 치료,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사결정, 펜싱 뭐 별로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고 요 일단은 의료니까 EHR, HL7, 팍스, EMR, 다이콤 이런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료니까 써주시고 이거 외에 스마트도 써줘야죠. 그래서 스마트를 하기 위해서 뭐 시각화, AI 기반, 중증도 분류, 큐러닝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웨어러블 디바이스 저는 스마트 의료 하면 항상 요게 떠오르거든요. 항상 이제 몸에 차고 있어갖고 실시간으로 이제 뭐 그런 심박동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혹시나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멀티모달 AI 센서 뭐 응급 환자 정보망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의료 키워드인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뭐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던가 원격 진료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지컬 AI라고 하나? 그거 이제 막 기계가 막 하잖아요. 뭐 또 그런 것들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도 뭐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냥 약간 마이 데이터를 좀 연계해가지고 스마트 의료에 적용을 하면은 좋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마이 데이터를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이 데이터 의료 쪽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내부에 요거 정의는 별로 그다지 막 좋은 것 같진 않고 일단 정부가 어떤 보안이라던가 인프라가 이제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간을 임대를 하면은 민간에서 그 공간을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구축을 하는 거. 그래서 함께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게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다. 도입 배경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성난 혁신, 최신 기술 투자, 뭐 정보 유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그거 써주시면 되겠죠. 뭐 이제 DR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에서의 뭐 우려사항이랑 고려사항 이렇게 자꾸 써져 있는데, 뭐 자동화 확장성의 한계, 그 다음에 뭐 책임 기속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복잡성이 증가하고 락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TCO가 증가하는 현상, 특히나 보안이라던가 개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산 우려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SLA라던가 뭐 계약에 대한 유연성, 이런 N2FS 이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국내 주요 동향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모놀로식 아키텍처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모놀로식 하면 이거 하나죠.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게 모놀로식 전통적이고 MSA는 작은 마이크로 단위로 서비스를 쪼개는 게 이제 MSA다. 그래서 그림은 꼭 요렇게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 각각 이렇게 쪼개지는 그림으로 여기 통으로 묶어갖고 요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각각의 네모 박스로 그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데다가도 쓰실 때 DB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에다가는 뭐 NoSQL이라고 쓰고 하나에다가는 뭐 SQL이라고 쓰고 뭐 하나에다가는 뭐 레디스 뭐 인메모리 DB 뭐 그냥 뭐 좀 다른 DB라고 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아 이게 약간 폴리글라스로 써지는구나 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세 비교할 때는 뭐 목적 개발 일단 배포 모놀로식은 단일, 전체를 배포하는 거고, MSA는 독립적으로 서비스 단위로 배포하는 거고, 그리고 모놀로식은 장애가 생기면 다 멈추지만 MSA는 그래도 일부 서비스만 멈춘다. 장점은
모노로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지만 요거 복잡도라던가 나중에 확장성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스케일 아웃에 어려움이 있는 거. 하지만 MSA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 이제 구축할 때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어떤 트래픽 같은 것들이 증가하고 요거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사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3단락에다가는 MSA의 주요 패턴, 그거를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엣지 컴퓨팅. 모바일 엣지 컴퓨팅 하면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 분산된 네트워크 엣지에 위치한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지원하는 컴퓨팅 패러다임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목적인 거죠. 가까운 곳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줄이고 대역폭을 절약하는 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 대역폭을 절약하는 게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주요 목적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랑 그다음에 뭐 실시간성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클라우드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의 구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가져갈 만한 단어는 엣지 게이트웨이, 뭐 엣지 서버, 엣지 분석, 엣지에서의 기계 학습, 엣지 기반 보안, 뭐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거 이거 기출 문제 아닌가요? 모바일 5G에서 엣지 컴퓨팅 적용 방안? 이건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인프라와 네트워크 측면, 그리고 엣지 컴퓨팅 리소스와 응용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인프라는 5G 네트워크 최적화를 하는데 쓸 수 있고,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뭐 응용 및 서비스별로 최적화가 가능하다. 리소스 측면에서는 로컬 데이터 처리를 강화 적용할 수 있고, 뭐 응용 측면에서 뭐 데이터 처리,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뿐만 아니라 뭐 보안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요 시뮬레이션 한다. 요 단어만 일단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하고 동적으로 모델링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오늘 요거 특징도 써주신 분 있는데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디지털 트윈의 개념도는 사실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요거보다는 그냥 저희 서브노트에 있는 게 조금 더 그리기도 쉽고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요소는 요거 CPS랑 스레드랑 3D 모델링, VR, AR, 공정 제어 요 정도는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3단락은 모델링 5단계 모관, 모연, 자 이거 맨날 헷갈리시지 않나요? 뭐가 모연자라고 하면 여기가 모인지 여기가 모인지 막 헷갈리지 않나요? 여기다가 막 모델링이라고도 쓰신 분이 있으시던데 잘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도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도시가 가지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소가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야 이거? 지속 가능 발전의 개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란 요런 게 나와야죠. 인구 과잉, 교통, 환경, 안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 창출과 같은 사회가 직면하는 어떤 도전들의 일부를 대처할 수 있는 핵심 도시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면은 이제 지능형 CCTV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주민 참여를 위한 뭐 주민 참여 플랫폼, 디지털력 서비스, 에너지에서는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EMS, 교통에서는 뭐 자율주행, CITS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환경에서는 스마트 쓰레기 관리, 녹지, 수자원, 인프라는 스마트 빌딩,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것들이 밑에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위에 그림을 여기를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에 지능형
CCTV 정도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재현? 재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이 9번, 10번 푸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대부분이 다 1, 2, 3, 4, 5, 6, 7을 다 푸셔갖고, 1교시는. 근데 또 2교시는 일단 4, 5, 6은 다 푸신 것 같아요. 3번을 풀 것이냐, 1번을 풀 것이냐의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1번은 그냥, 이거 약간, 이거 예전 모의고사 문제인데, 제가 그냥 요즘 UPS가 화제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거 이제 답이 없는 문제를 답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이런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죠. 뭐 그냥 배경만 계속 얘기하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뭐 각종 서비스 중단과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UPS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일단 저라면은 일단 2단락, 3단락은 일단 고정적으로 뭐를 쓸 것 같냐면 2단락은 절차. 2단락은 저는 절차 쓸 것 같고 3단락은 그래서 고려사항. 이 각 절차별로 또는 아니면 관리적, 기술적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럼 4단락에다가는 뭐를 쓸 것인가? 뭐 제언을 쓰던가 아니면 뭐 아까 어떤 분이 그 내용을 쓰셨던데 그 국자원 화재 사건을 통한 어떤 좀 우리가 늦게 배워야 될 시사점 뭐 이런 거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반성점이라고 써놓으셨던데 일단 기숙사 시험에 그 부정적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반성이란 단어보단 시사점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단락이 문제인데 1단락을 뭐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요 UPS에 대한 개념을 1단락에다가 쓰셔도 되고 또는 이게 요즘에 UPS를 교체를 할 때 요즘에 화재 사건 같은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절차라던가 고려사항 같은 것들이 충분히 좀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인트로로 언급해주고 이렇게 답이 흘러가면 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 이거는 뭐 이게 조금 128회인가 기출 문제인데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그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게 나왔을 때 기술 요소로 이렇게 3단표로 이렇게 나눠서 쓸 때 여기다가 네트워크, 여기다가 시스템, 여기다가 응용 이렇게 해갖고 좀 3단표로 답을 쓰시기, 그러니까 공부해 놓으면은 답을 쓰시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학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갖고 와봤고 사실 저보고도 이거 한 페이지씩 쓰라고 하면은 저도 잘 못 쓸 것 같긴 합니다. 내용 채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일단은 목차를 잡아보면 1단락은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이다라고 개념을 쓰던가 또는 요즘에 디지털 포렌식이 왜 중요하다라고 1단락에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4단락을 제언을 쓸 자신이 없어. 또는 이거 하나하나를 내가 잘 알아. 그럼 1단락 인트로 이거 2단락, 3단락, 4단락 이렇게 쓰면은 목차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4단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중에 뭔가 하나를 좀 묶어줘야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잘 안다 하면 요거 두 개를 묶어서 2단락, 이거 3단락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요거를 잘한다 하면 요거 2단락, 요거 두 개 묶어서 3단락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지식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제일 좋은 건 그냥 제가 볼 때는 2, 3, 4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양자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거 그 약간 1일 1과제인가? 거기 나오지 않았나요? 아닌가?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모의고사 중고 때 나왔나? 이거 언제 한번 했는데? 에? 뭐? 맞아. 연합 모의고사에 했던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보면은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달러. 개념 가, 특징 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 구현 기술은 2달러. 요거 이제 그림까지 다들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양자 오류 처리 방법 3달러 하고 4달러에 양자 정보 기술을 관련한 뭐 조금 다른 것들, 뭐 양자 정보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양자 암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요즘에 양자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S 시스템 교체 방안인데 이거는 제가 그 해설지 있는 거를 기반으로 조금 수정했습니다. 예전에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서 해설지가 나와 있었었는데 일단 UPS란 무엇인지 보자면 상용 전원에서 발생 가능한 전원 장애를 극복하여 양질의 안정된 교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를 U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 변동이라던가 주파수 변동, 순간 정전, 과도한 전압 이런 것들의 전원 이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UPS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UPS가 잘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에 기관에서는 UPS가 좀 용량이 작아가지고 납으로 돼 있어가지고 납축 전지로 돼 있어갖고 이제 오래 못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전기 작업이라고 해요. 전기 안전 검사 이런 걸 하면은 6시간 정도 하는데 6시간 동안 UPS만으로 못 버텨요. 근데 이제 뭐 리튬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조금 용량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순간적으로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UPS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과전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도 이제 기계에 이상이 없게끔 막아주는 게 U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 만약에 UPS가 한 대 있다고 하면은 저희 서버에 보통 전원 꼽는 곳이 이렇게 2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어디라고 하죠? KT라고 하나? 전력 KT에서 주는 거 맞죠? 한전. 한전에서 오는 다이렉트로는 전원 꼽고 하나는 UPS를 해갖고 이렇게 꼽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에다가 전기를 2개 양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데 근데 이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꼽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기에도 UPS가 있어가지고 UPS 하나, UPS 둘 이렇게 해갖고 양쪽으로 꼽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돈이. 그리고 요즘에 UPS 할 때 그거 배터리 분리해갖고 하라고 하거든요, 구축. 그런 것까지 요런 데다가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PS 시스템 이제 교체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서비스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위험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꿀지 전략을 수립하고 교체 작업과 점검을 한다. 그래서 뭐 목표 및 범위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분석. 뭐 우리가 이제 전기를 내렸을 때 언제까지 이거를 서비스를 다시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 평가를 해야겠죠. 혹시나 교체하다가 이제 서버가 안 올라오면 어떡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표 산정, MTPD라던가 MBCO, RTO, RPO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산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UPS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시스템부터 먼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스템을 최대한 늦게 끄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먹는데 딱히 필요 없는 서비스 이런 것들 먼저 끄죠. 그리고 살릴 때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살리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서비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고 자원 요구를 산정을 해야겠죠. 이 서버는 어느 정도의 그 자원을 먹는가. 보통 이제 항온항습기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교체 작업을 하고 뭐 부하를 점검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UPS가 이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UPS 시스템 교체 시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보자면 뭐 전원 UPS 네트워크의 이중화 여부, 그다음에 비상계획 수립.
혹시나 교체하다가 이제 불나면은 이거 어떻게 끌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고 화재, 감전 등 재해 예방을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중요하죠. 이거 사전에 승인하고 해야죠. 사전에 승인 안 하고 했다가 이제 뭐 서비스 장애 생기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전 승인하고 보고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자격 보유 인력 및 전문 업체 선정. 요게 중요하죠. 이번에 뭐 알바생이 했다가 불났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부하를 점검하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UPS 시스템 교체 시 서비스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병렬 운전 기반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제 공지 대상 고객에게 뭐 내부 고객이 됐건 외부 고객이 됐건 사전에 공지를 하고 SLA 조정을 통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그다음에 예비 전력을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동안 UPS가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돌리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상발전기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구비를 해놓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및 DR 이런 것들을 혹시나 장애가 생기면 DR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의 개요. 근데 이게 디지털 포렌식이 혹시 DS 시간에 안 했나요? 보안 시간에 보안에만 있어요? DS에 없어요? 그래서 안 풀으신 건가?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활용해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응용 등 가상 공간의 자료가 법적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절차 정도도 절차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준비, 증거 수집, 증거의 포장 및 이송,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5가지 원칙, 정당성, 재현, 신속성, 연계성, 무결성 5가지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증거 수집 방법이 있는데 이걸 뭐 패시브, 뭐 액티브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스위치 스니핑, 요 BPF, TCP 덤프, 와이어 샤크 요 정도만 알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BPF는 이제 익숙한 단어잖아요. BPF. 그 SK에서 BPF 백도어로 한 거니까. 그때 BPF 자체는 이게 악성 코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BPF는. 그래서 요 정도 스니핑, BPF, TCP 덤프, 와이어 샤크 그리고 뭐 포트 스캐닝 요 정도는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스템 증거 수집 방법. 시스템에서는 뭐 디스크 복제, 디스크 이미지 획득, 이동식 저장 매체, 그리고 뭐 디스크 정보, 파티션 정보, OS 정보, 파일에 대한 맥에 대한 파일 맥 시간, 계정 정보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 증거 수집 방법에서는 윈도우 작업 관리자,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거 TOP, 그다음에 이거 레지스터에 대한 분석, 로그 파일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다음에 양자 정보 기술. 그 리스크 시대. 잠깐 또 리스크가 또 뭐의 약자라고 했더라? 또 기억이 안 나지. 이거 뭐의 약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뭐의 약자였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리스크 시대 큐비트 기반 게임 체인저. 이 양자 정보 기술이라고 하면은 컴퓨팅, 통신, 센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정보 기술입니다. 근데 모든 건 다 양자의 특징인 얽힘과 중첩과 뭐 순간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자 오류를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1 양자 오류가 있고 T2 양자 오류가 있고 누화 오류 이렇게 세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류를 억제하고 완화하고 정정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물어본 큐비트. 큐비트의 개념은
두 개의 구분 가능한 기저 상태가 중첩된 양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양자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최소한의 정보의 단위가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0과 1 이런 공식 같은 거 같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자의 특징으로는 중첩, 간섭, 순간이동, 얽힘, 우월성, 결이름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의 구현 기술을 물어봤으니까 구현 기술이니까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초전도, 이온, 실리콘 양자점, 위상 큐비트, 다이아몬드 점결합 이렇게 오늘 그림까지 다들 잘 그려주셨는데 그림까지 좀 그려주시고 특징 몇 개는 좀 봐주세요. 초전도 루프는 빠른 작동 하지만 쉽게 붕괴된다. 이온 트랩은 안정적이면서 가장 높이 성취된 게이트 정확성이 있다. 하지만 연산이 느리다. 실리콘 낭자점은 뭐 안정적이고 기본 반도체 산업 기반을 구축했지만 뭐 극저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위상 큐비트는 에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존재가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 다이아몬드 점결합은 실온에서 작동 가능하지만 얽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 오류. 양자 오류란 무엇이냐? 양자 컴퓨팅 과정에서 외부 내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서 정보가 손실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현상. 양자 컴퓨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양자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T1, T2, 양자 게이트 오류, 누화 오류 이렇게 있는 거고 T1은 큐비트의 에너지 상태 전환에 따라 정보가 손실되는 오류,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 전환에 따라 T2는 큐비트의 위상, 시간, 상호작용에 따라 정보가 손실되는 오류, 양자 게이트 오류는 양자 연산을 위한 회로상 게이트들의 기능적 동작상 오류, 누화 오류는 큐비트 간 상호 간섭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오류. 뭐 이것까지 자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네 가지는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억제, 완화, 정정 이렇게 볼 수 있고 억제에서 동적 디커플링, 양자 피드백 제어, 오류 완화에서는 PEC. 요 PEC가 약자가 PEC인데 그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그다음 확률적 오류 제거니까. 그다음에 제로 노이즈 외삭. 그다음에 오류 정정에서는 표면 코드 활용, 검출 수정 코드 적용. 이렇게 두 개씩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른 거보다도 9번하고 11번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1번. 그 클라우드 쪽 이제 도입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났는데 뭐 어느 조직이나 지금 클라우드 쓰면서 우리가 비용과 관련된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그런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삼성 쪽은 이미 뭐 AWS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AWS 그 서밋 주제로도 막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AWS 서밋 주제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놉스라는 게 이제 하나 한 꼭지로 나와서 저도 작년부터 계속 찍고는 있는데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던가 전략 수립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년도 비용 산정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적화도 하고 줄일 건 줄이고 이게 가시화가 잘 되어야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는 영역이 어디고 그다음에 잘 되고 있는 영역이 어디고 내년도에 어디다 더 투자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잘 보이는데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번 정도는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뭐 이슈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베이클도 그렇고, 공간 컴퓨팅, 그다음 뭐 BCI 해가지고, 그 저쪽에 누구냐, 일론 머스크가 뭐 뉴럴링크인가?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요즘 이슈되는 거 위주로 좀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 1이 지금 끝나가는 상황에서 조금 말씀드릴 거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한 번쯤은 조금 더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2교시는 조금 목차라던가 답안 구성 전략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지금 제가 4번, 5번, 6번 낸 문제들은 너무나 기본 토픽이어가지고 내용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면 공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일단 소프트웨어 디파인 베이크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핵심이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 추가, 업데이트도 하고 여기에 지금 제어, 차량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의 기능 결국은 제어 주행 네. 요거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OTA를 통한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약간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냥 SDV가 뭐냐, 이거를 그냥 딱 봤을 때 차량이 사람이 제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제어도 하고 주행 컨트롤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변경 추가를 통해 가지고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뭔가 미사오구나 다른 어떤 이런 요소들을 넣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정의는 그렇죠? 정의는 얘를 그냥 설명할 수 있어야지 뭐 다른 어떤 뭐 미사오구 뭐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계속 이제 뚫어져라 봤는데 뭐뭐 하여 뭐뭐 하여 뭐뭐 하여 이렇게 3번 나오신 분도 있어요. 또 이러면은 이게 맞느냐? 같은 내용, 차량에 탑재되는 차량의 화여, 뭐, 이렇게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적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적고 빠져나오실 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그 끝단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조금 어색해지니까, 네. 그런 것들이 디테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단어. 네. 끝단어. 끝단어는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베이크리니까 당연히 자동차겠죠. 자동차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단어를 쓰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HMI 뭐 여기 디스플레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인공지능 당연히 이제 써줘야 되고 자율주행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앞에 봐야 되니까 라이다, 레이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 관련해서 뭐 에이다스도 있을 거고 오토사라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그렇죠? OTA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저는 봅니다. 그 보면 그 테슬라도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 뭐 제가 어딘가 뭐 꽂아가지고 하지 않죠. 이 OTA 통해서 다 하는 거고 예, 이게 잘 눈에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OTA 그리고 E 아키텍처 이런 거 네, 이런 좋은 키워드들 다시 한번 꼭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여기는 거를 타선이 없고 그다음에 이 아키텍처가 뭐느냐 영역에 집중화된 아키텍처다.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앞에 제어 컨트롤 속도 조정 아니면은 뭐 이 뭐 컴포트 안전과 관련된 뭐 편의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떤 특정 영역에 관련돼서 집중된 아키텍처다 이런 식으로 예, 중앙 집중형 OS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썼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답안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뻔한 거 쭉 가시다가 OTA 같은 거 넣어주시고 오토사, OTA, 인공지능, 자율주행, HMI 넣어주신 다음에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얘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베이크를 통해서는 이 아키텍처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끝내주신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 네. 일단 C그룹은 리소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격리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쿠버네티스에서도 이 컨테이너 내지는 그 파드 이런 걸 띄울 때 걔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최소
이 맥시멈 리미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CPU나 메모리나 IO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제한을 둔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정으로 리소스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가 그렇잖아요. 이 작은 파드가 기본 실행 단위인데 얘는 CPU가 뭐 리미트가 뭐 5고 5코어고 메모리가 뭐 그다음에 6GI고 뭐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리미트죠, 리미트.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소스 경험이 있을 때는 리소스의 총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실행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실행. 네. 그래서 PID 네임 네트워크, 그 다음에 UTS, 뭐 마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저 네임스페이스도 있고요. 유저.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의 차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네. 여기 위치에 있죠. 여기 리눅스 커널 위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가상화라던가 조금만 깊게 물어보면은 또 저희는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내가 깊게 알고 있느냐 2교시형으로 꼭 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만든 문제입니다. 만든 문제인데 역시나 손을 대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스토리지 가상화는 들어보셨겠지만 계층화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스토리지가 값이 싸지긴 했지만 이 데이터의 총량이 늘어났어요. 데이터의 폭증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빨리 처리해야 되고 실시간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이터는 뭐 SSD라던가 이렇게 좀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넣어두고 다만 여기는 이제 뭐 3개월 이런 식으로 갖다 놓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뭐 HDD 하드디스크에다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더 안 중요한 거는 뭐 어디다 넣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얘는 뭐 1년, 얘는 뭐 3년 이런 식으로 사용의 빈도와 가치와 그리고 이 얼마나 중요도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토리지의 계층을 나눠 놓고 그다음에 자주 쓰는 거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이제 고가죠. 여기는 고가. 그리고 여기는 저가고요. 그래서 이런 계층을 만들어 놨다.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거꾸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폭증에 관련해서 이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빠른 데이터들은 앞단에 모아놓고 조금 불필요한 거나 오래 잘 안 쓰는 것들은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이런 개념이 계층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어라는 게 말이 있었죠, 티어. 그리고 이 티어는 여기 보시면은 핫, 웜, 콜드, 뭐 아카이브 해서 자주 접근하는 건 핫, 그 다음에 웜, 콜드, 아카이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접근 빈도하고 데이터가 얼마나 갱신되고 그다음에 뭐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아까 3개월, 뭐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AI가 뭐 예측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특히나 요즘에 뭐 AI 쪽에 많이 쓰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기술 자체도 여기 넘길 때 그냥 사용자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나 안에 사용자가 어떻게 접근하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장 기술의 다양화 해가지고 고가의 어떤 그런 저장 장치부터 저가의 저장 장치까지 성능과 비용이 다 다르게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7일치에는 뭐 이렇게 예. 그리고 90일에는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1년 지난 거는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3년은 뭐 테이프에다 장기 보존시킨다. 이게 스토리지 계층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inOps는 파이낸스하고 데브옵스의 개념인데,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와 관련된 얘기 여기 있거든요. 비즈니스 가치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클라우드 재무 관리에 관한 업무 절차이자 문화적 관행이다. 근데 꼭 뭐 클라우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어떤 조직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IDC에다가 저희가 박아놓고 그냥 하는 데도 있잖아요. IDC에다가. 꼭 그러니까 피노프스가 클라우드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가 지금 두각이 나타내니까 이런 것들 비용에 관련해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기긴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클라우드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클라우드 기존으로 가겠지만, 직접적으로 IDC를 운영을 하고 자기가 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거를 두 개 다 이제 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클라우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저도 좀 찾아볼게요. 이게 클라우드 개념이 맞는지 아니면은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꼭지로 쓸 것 같아요, 무조건. 비용 효율화, 구매 효율화, 자원 효율화, 그 다음에 전환 및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부터 SLA 그 측정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측정하고 관리하고 그다음 평가하고 최적화한다. 그건 맞는데 그 주로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주요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측정, 관리, 최적화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관리 영역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절차고요. 관리에 대한 영역, 비용, 구매, 자원 효율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의 그 뭐죠? 저희 태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리소스가 얼마나 쓰는가. 네, 그리고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를 가지고서 어디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알람 체계라던가 최적화와 이런 것들을 다 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저희가 태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태깅? 자원에다 태깅하는 이유가 이 이걸 누가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거의 이제 where, 그죠? when, 그리고 who. 누가 어디서 어떻게 썼는가 이 관점으로 지금 자원을 트래킹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태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태깅을 통해서 로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그를 수집을 해가지고 현황을 보고 현황을 보고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적화 이거를 판단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조정할 게 있다면 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IT 하는 IT쟁이들만 할 게 아니라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이 파이낸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디를 조금 더 비용과 이런 항목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봐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무 쪽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좀 크게 생각하자면 여기 뒤쪽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문화적 반응이다. 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뭐 기술이다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 관행 또는 체계, 뭐 종합적인 체계, 선진 체계, 선진 관행 뭐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 컴퓨팅은 여기서 보시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구분을 없앴다, 융합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사람들의 새롭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 네. 여기 상호작용 있잖아요. 상호작용.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융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뭐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뭔가 뭐 실감 콘텐츠도 만들어 놓고 몰입감도 향상시키고 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컴퓨팅 기술 이게 건강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XR, AR, VR, MR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 휴대용 어떤 그런 부착 기기라던가 그렇죠? 내 몸에 뭔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이런 엣지 AI 가까운 데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당연히 뭐 5G, 6G 관련해서 이거를 이 많은 여기 발생하는 데이터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하려면 그리고 서로 발생하는 데이터도 연결하려고 하려면 당연히 네트워크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6DOF 요거 기억나시죠? 3기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3차원에서 이런 회전까지 고려를 한 게 6DO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관련된 게 뭐 햅틱, 모션 캡처, 그다음에 시선 추적 이런 것들.
얼굴 표정 추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여기도 동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표정도 보고 시야도 따라다니고 몸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 추적을 해서 반영을 해준다. 공간에다가 반영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I, 예, 이것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뇌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뇌에다가 뭔가 침습 또는 비침습 형태로 연결을 한 다음에 뇌를 통해서 컴퓨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 예, 뒤에 다시 한번 끝단 한번 보시고요. 침습과 비침습이 있다. 장점, 단점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호를 측정하고, 그렇죠? 맨 처음에 머리에 부착한 어떤 그런 전극 형태의 뇌파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잡음과 소음을 없애고 분석에 필요한 것만 신호를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이지지 측정, 이지지라고 하고 ECOG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이런 키워드 다시 한번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들어온 뇌파 데이터로 정보를 변환시키고 각각 해서 뭐 어떤 지금 이거 분석이죠. 분석의 단계죠. 이게 지금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어떤 인지 상태를 하고 있는지 각각의 뇌파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컴퓨터를 움직인다거나 스마트폰에 예, 뭐 클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명령으로 최종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큰 관점을 봤을 때 입력, 그죠?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 분석, 또는 뭐 전처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활용. 예,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그림을 그냥 그리시기보다는 이 구획이 저는 좀 1교시에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구획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고 얘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1교시는 그렇습니다. 1교시는. 2교시는 약간 논리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1교시형 그림은 좀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획을 정확히 나눠주고 구획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구분을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대로 여기 이제 표의 구분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쪽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이 뭐냐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두 개가 좀 따로 논다라고 싶으면은 다시 한번 꼭 이런 전략을 좀 이제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픽별로.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항상 그렇게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기술에서 나쁜 거보다는 약간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좋은 거는 기대 효과, 나쁜 거는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3단락을 구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거니까 특히나 의료 쪽에 그렇죠. 이렇게 제약을 극복한다거나 뭐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눈만 움직여도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생각으로만으로도 뭔가 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제로 UI로도 연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측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조종사나 뭐 이런 산업 안전 측면에도 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교시는 피놉스를 꼭 다시 한번 꼭 공부를 꼭 하시고요. 피놉스. 네, 피놉스. 이 단골 주제, AWS에서 단골 주제고, 요즘에도 저희도 내년도 이제 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들여다보는 게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디를 많이 썼는가, 어떤 리소스를 많이 썼는가, 이런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가상화와 관련된 기술이 이제 뭐 이미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깊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꼭 준비하셔라. 이렇게 막 강조드리고 싶고요. 2교시는 4번, 5번, 6번 그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나온 지도 꽤 됐고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뭐 그리고 물어본 것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아무리 잘 써도 그렇게 고득점이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 근데 그런데 4번과 6번의 차이는 뭐예요? 6번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를 자연스럽게 목차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차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비교를 하고 관리를 위한 쿠버네티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일단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1단락에 무조건 비교부터 하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잖아요. 가상화. 어쨌든. 그러니까 가상화가 뭔지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상화. 가상화의 개요. 왜 나왔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그 다음에 2번.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하고 이 VM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비교는 당연히 개념 비교, 상세 비교.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서 어쨌든 지금 컨테이너 가상화, 이 사람은 지금 컨테이너 가상화가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이 암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가상화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겠다. 쿠버네티스, K8S. 그래서 한글로 가볍게 터치를 해줘야 되겠죠. 예.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 하기 위해서 관리 방법으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오픈소스가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깊게 설명해야 되니까 1도 1표. 그렇죠? 얘가 그림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워커 노드하고 마스터 노드하고 컨트롤 플레인하고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단락이 없으면 요거는 고득점이 절대 불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이 비교에서 벌써 답이 나와요. 여기서 쓸 내용이. 예. 결국은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를 얘를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헬름이라던가 아르고 CD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식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일단 보안이 취약해지고 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보안도 이 보안에 대한 얘기를 또 풀 수도 있습니다. 사달락은.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가는 거죠. 옛날 방식, 최신 방식, 그리고 관리 방식, 관리를 더 잘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달라게.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주면서 기승전결이 이게 논리적으로 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쓸 것만 딱 쓰고 빠져나오시면 이거 기본반에서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써도 15점 못 맞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사달락이 꼭 필요한 저는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다시 한번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5번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5번은 왜 물어봤느냐? SLA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IT 운영이나 뭐 한번 그냥 IT 업에서 계신 분들은 SL이 뭔지 알거든요. 그럼 클라우드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클라우드에서 독특한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에서 지금 독특하게 하고 있는 그런 SLA 항목들. 저는 이런 것들을 따로 하나 빼서 가는 그냥 일반적인 SL이 그냥 클라우드 SL이고 나는 특화된 SL이라고 이런 식으로 목차를 바꿀 것 같습니다. 저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SL이네 SL인데 당연히 클라우드를 물었어요. 클라우드에 내가 SL에서 약간 그,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거, 특별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찾는 분들이 고득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MTTR, 뭐 MTBF, 뭐 RQ, RPS, 그 다음에 뭐 안에 거기서 뭐 리스폰스 타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거니까 거기에 잘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라고 해주셔야 고득점이 나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SL에 대한 수립 절차까지 해주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게 어디에 이제 SL을 왜 잘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약 기반으로 잘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얘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가 뭔가 있으면은 이해의 종착지나 끝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좀 이 두 가지의 토픽을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해보면 4번은 일단 어, 네. 자, 여기 오늘 그림에 있어서 이 하이퍼바이저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요거. 네.
이거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머신 하나에 별도의 이 머신이 한 개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게스트 OS가 하나 더 깔린다는 거는 얘랑은 별도로 OS가 깔린 하나의 형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얘는 컨테이너 엔진, 요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엔진. 컨테이너 엔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개를 물어본 것 중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격리. 나머지는 다 제가 봤을 땐 뻘소리고요. 이식, 보안, 요겁니다.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가 얼마나 내가 잘 격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빠르게 다른 곳에 이식할 수 있는가, 보안은 어떤가, 이 세 가지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식성이 있죠, 여기. 안정성은 이제 보안성이고요. 네. 그리고 격리성이 뭐 효율성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격이보. 가상화가 나왔다. 그러면 격리성, 이식성, 보안성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그냥 딱 묶어서 생각하시죠. 묶어서. 격리는 당연히 얘가 더 좋죠. 하나 격리가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적으로도 별도의 하나의 그냥 서버가 생긴 것처럼 느낌이 드니까 격리성은 얘가 더 좋다. 이식성은 얘가 더 좋죠. 얘가 이거 이미지 단위로 그냥 해주면 되니까 이식성은 얘가 더 높다. 보안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서로 다른 보안 솔루션을 각각 내가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얘는 호스트 OS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가 하나 털려버리면 나머지까지 다 여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안성은 얘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꼭 접근하시면 됩니다. 격이보, 격이보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방식의 가상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거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워크로드 관리라는 말을 줬어요. 워크로드 관리. 워크로드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만들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워크로드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프로세스. 워크로드 관리를 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오픈소스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마스터 노드와 컨트롤 노드, 뭐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이런 식으로 나뉘고, 여기에 API, etcd, 쿠블레, 쿠프로시, 뭐 런타임 환경 해가지고 매니저까지. 이거는 뭐 오늘 다 잘 쓰셨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사단락 있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풀고 싶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얘는 정확하게 아까 그렇죠. 각각의 아까 C그룹하고 네임스페이스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잘 설정이 안 되면은 뭐가 하나 뚫리면 굉장히 보안에 취약해진다. 이미지는 한번 빌드되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빌드 전에 코드 취약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래서 저는 보안 쪽으로 풀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잘하기 위해서 헬름을 써도 되지만, 최근에 이 OPA 게이트 키퍼라고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에도 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OPA 게이트 키퍼. 얘가 K8S 기반으로 구성을 할 때 정확하게 누가 누구랑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확장을 시킬 때 어디에 어디서 접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증 인가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달락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추가적인 기술 요소를 잘 제시해 주시면, 일단 이 사람의 의도대로,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지금 옛날 거, 최근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을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클라우드 SLA. 여기는 서비스 수준, SLA는 그렇죠. 다들 아시겠죠? 서비스 수준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문서한 약정서다, 약정서. 끝단어, 약정서.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기대 수준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서비스 이용자가 기대하는 성능을 정확하게 달성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 내가 지금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잘 달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더 중요하겠죠. 클라우드 중요 지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는 가용성이 다 99.999예요. 그 가용성 부분을 하나 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빠르게 할 수 있는가. 그 시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런치했을 때 스케일 아웃되는 그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뭐 데이터를 연계를 했을 때 얼마나 가져오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관념으로 조금 여러 가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그,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를 이쪽에 적기보다는 요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MTTF, MTBF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 적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잖아요, 지표.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맞게끔 요쪽에다가 제일 좋은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뭐 실현되고 있진 않지만 저는 그거를 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받았을 때, 그, 만약에 뭐 얼마 전에 장애도 났었잖아요. 장애 났을 때, 뭐, AWS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이,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 SLA를 지키지 못했다. 이제, 이거를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연계도 해주거든요. 보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인 요소로 제시를 하고, 클라우드에서 좀 특화된 영역 있잖아요. 예, 특화 영역. 특히 스토리지 같은 게 좀 그런데, 스토리지 굉장히 고성능 스토리지에 IOPS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고성능 스토리지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 그 다음에 뭐 람다와 같이 사스와 사스 형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AI와 관련된 그런 이 개발 도구 있잖아요. 파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SA로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조사하셔서, 예, 이 목차의 구성이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라면 가에 일반적인 SLA 지표하고 나의 클라우드만의, 예, 뭐 보유한 지표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가지고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GPT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잘 답변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절차도는 그렇죠. 당연히 뭐 준비하고 SLA 관련된 항목들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뭐 중간 보고하고 얼마나 썼는지 이용해 나가면서 뭐 종료를 하던 재계약을 하던 최시 hen안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 요거는 그냥 썰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SLA라는 거는 이 비용과 내가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피녹스에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보면은 이런 것들 지표가 잘 선정이 되어야 나중에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만족도하고 비용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은 이런 쪽으로도 같이 함께 연계시켜 보는 것도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저궤도 위성통신, 요거는 난이도가 완전 하죠, 하. 그래서 나온 지도 꽤 됐고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저 궤도로니까 이 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200에서 2000이라는 데도 있고요. 300에서 1500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수치를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00에서 1500km 상공에서 위성을 배치해서 초고색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이 저궤도 위성 통신이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 세그먼트하고 유저 세그먼트, 그라운드 세그먼트, 유저 세그먼트 이렇게 세 개로 지금 나눴잖아요.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고 위성 간의 기술, 위성 간 단말 간의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센터 여기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서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부분. 이쪽은 이제 빔포밍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용자 단말에 바로 그냥 꽂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획을 나눠 놓고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난이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의 답안에 의해서 내가 이미 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0에서 1500, 그리고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다. 여기 수치, 그리고 대역폭, 그 다음에 지상의 기집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또는 이제 위성 통신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커버리지와 위성수가 증감에 따라서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위성 탑재체, 스페이스 세그먼트에 당연히 위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라운드의 게이트웨이, 인터넷과 관련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관리센터와 사용자 단말, 그리고 빔포밍 기술 피더 링크 안테나, 그다음 위성 간 링크 통신 장치 ISL,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중계장치, 그다음에 표준화 관련된 기술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효과는 뭐 그렇죠. 뭐 선박, 뭐 도심항공,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그 뭐죠? 저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렇게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에까지 가가지고 뭐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는 잘 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숫자들이 중요하거든요. 숫자? 결국은. 그 숫자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 네트워크는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없으면은 그냥 벙벙한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주신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난이도 하 문제, 특히나 기대 효과 이런 거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 효과 썰 푸는 쪽에 내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1도 1표가 좋겠어요? 표표가 좋겠어요? 이 표표가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누가 말을 많이 풀었느냐. 그런데 1도 1표로 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여기 두 번째 나의 표가 분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이런 답안이 많이 보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2단락하고 3단락입니다. 3단락. 지금 채점이 기승전결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0.5, 1페이지, 1페이지, 0.5 이런 식으로 세 장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결국은 채점이 되는 위치가 2단락 또는 3단락이잖아요. 여기를 잘 쓰셔야 되는데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1도 1표를 썼어요. 그죠? 1도 1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에 다시 또 1도 1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안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연속적으로 2단락과 3단락 채점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1도 1표로 계속 쭉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래서 1도 1표로 갔으면 그 다음에는 표표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게끔 나와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특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1도에 분류 체계도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표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3단락에도 이거를 똑같이 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네, 경쟁력이 없다. 답안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이 부족해서면은 방어 토픽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 난이도 하에 썰 푸는 쪽에 1도 1표는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자, 그리고 이쪽 있잖아요. 이쪽 문제에서 수립 절차. 딱 이게 이 케이스입니다. 지표. 이거는 누가 많이 아느냐. 저라면 나를 무조건 표표로 갑니다. 이거는. 자, 수립 절차. 얘는 절차를 그냥 프로세스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표로 갈도 됩니다. 그러니까 2단락에 내가 SLE 지표는 무조건 표표로 가야지 이게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답안을 지금 구성할 때 뭔가 방어하니까 2단락과 3단락을 1도 1표로 똑같이 가는 케이스 다시 한번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10분간 잠깐 섰다가 DB 오늘 잽싸게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이거든요. 그래서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